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 교육,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16강 제6장 크리스찬 학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 방법 두 번째 시간 크리스찬 학부모가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창의 캠퍼스 교장 최윤석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있게 지도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 있는 지도란 단순히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드워드 존 볼비 박사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일관된 반응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기본 틀이 되며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가 됩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평균 23% 높았으며 사회 적응력은 31%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 관계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서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그것을 삶과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땅히 행할 길이고 그 길을 부모가 흔들림 없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감정적인 태도가 아닌 주님의 교훈에 기반한 일관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관성 있는 양육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 감정 코칭에 따르면 부모의 일관된 반응은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며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종단 연구에서 일관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에서 평균 IQ 지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양육 스타일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권위적 양육이 아이들의 사회적 적응력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정신 건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움린드는 2,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일관된 권위적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청소년기 비행률이 64% 낮고 대학 진학률은 87%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UCLA 아동발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이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두엽 발달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판단,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이는 일관된 양육이 아이의 실행 기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및 아동 정신의학 명예교수인 앨런 카즈딘 교수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관된 행동 관리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보다 2.5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관성은 아이에게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면 아이는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로 이어져 학습 능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잭 숀코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평균 40% 높았으며
이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아이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일관성 없는 양육은 아이로 하여금 경계 테스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로스 파크 교수의 연구에서는 일관성 없는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규칙을 시험하는 행동을 평균 주당 7.2회 보이는 반면 일관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1.8회에 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안젤라 더거스 교수는 그의 저서 그릿에서 일관성 없는 양육은 아이의 그릿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연구에서 일관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의 그릿 점수가 평균 68%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일관성이란 단순히 규칙을 강하게 지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발달 단계에 따라 자녀의 성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각 발달 단계마다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세 유아는 자율성 대 수치심의 과업을 해결해야 하며 6에서 12세 학령기 아동은 근면성 대 열등감의 과업을 마주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경직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세 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자는 원칙은 부모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8세 아이에게는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리정돈이라는 가치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실천 방법은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실체는 모든 아이가 다른 강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양육의 핵심은 원칙을 갖되 접근 방법은 각 자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에게는 대화를 통한 훈육이 효과적이지만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아이에게는 활동을 통한 학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기른다는 목표는 동일하되 그 방법을 개별화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는 아이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성장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한 부모의 자녀들이 도전적 과제 선택률이 67%더 높았다고 보고합니다. 드웩 교수는 너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라는 고정된 칭찬보다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과정 중심의 일관된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로 미네소타 대학의 종단 연구에서 소개된 한 가정의 경우를 보면 세 자녀가 각각 내향적, 외향적, 중간 성향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가족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내향적인 첫째에게는 조용한 독서 시간을, 외향적인 둘째에게는 가족 게임 시간을, 셋째에게는 둘을 번갈아 가며 제공하였습니다. 10년 후 추적 조사에서 세 자녀 모두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육의 일관성이란 단순히 규칙을 강하게 지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양육이란 먼저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의 저서 부서지는 아이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와 사회가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 혹은 시대의 문화에 끌려서 아이의 정체성을 함께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모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녀의 불안정한 감정에 그대로 동조할 때 자녀의 혼란이 오히려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또래 압력이 극대화된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일관된 가치관과 기준은 아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UCLA의 패트리샤 그린필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확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의 일관된 가치 제시는 아이들에게 외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목소리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적 진리 위에서 바른 분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되 휩쓸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모의 안정된 태도가 얼마나 아이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거울 뉴런 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자코마 리촐라티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불안해할 때 아이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동일한 불안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감정 상태가 단순히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수준에서 아이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고틀립 교수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와 거의 동일한 대처 방식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500가정 중 87%에서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3대에 걸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슐리 그레버와 마리아 에번스가 쓴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불안이 되지 않게 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매우 인상 깊습니다. 저자들은 부모가 불안해할 때 그 불안이 아이에게 직접 전염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안정된 태도를 보일 때 아이는 그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고 좌절했을 때 부모가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과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이제 큰일이야 라고 불안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아이는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경험하지만 두 번째 경우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더 큰 불안을 겪게 됩니다. 책에서 소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12세 제니퍼는 수학 시험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자신의 학창 시절 수학 공포를 떠올리며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엄마도 못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니퍼의 수학 불안은 더욱 심해졌고 성적도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상담 후 어머니가 태도를 바꾸어 수학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 돼.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제니퍼의 불안 수준이 6개월 만에 임상적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터 그레이의 연구, 자유로운 학습에 따르면 실패를 허용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어렵겠지만 자녀가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 형성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부모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일관되게 재해석해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도전 과제 시도율이 83%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늦게 제출해서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이 부모가 대신 숙제를 해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큰 인생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리처드 와이스브루드 교수는 과보는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용받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34%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한 학생이 과학 프로젝트를 미루다가 마감일 전날 밤을 새워 겨우 완성했습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지켜보았고 결과적으로 학생은 C학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학생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다음 학기부터는 계획표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내재적 동기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잘 발휘됩니다. 특히 자율성은 아이들의 주도성과 책임감 발달에 핵심적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호속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지원받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학업 지속력이 2.3배 높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56%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선택권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 경우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대단히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대개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자율성을 느끼고 주도성을 기르려면 부모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좋거나 나쁜 결과를 경험하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뭘 먹을래가 아니라 이번 달 용돈을 어떻게 관리할래 같은 실질적 영향이 있는 선택을 허용할 때 아이들의 책임감과 계획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300명의 청소년 중 의미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재정 관리 능력이 45%더 우수했습니다. 진 트윈지의 연구 아이젠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10대들에게 우울증과 외로움을 급증시키며 실제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추가 연구에서 트윈지 교수팀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71%가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실제 대면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이 평균 32% 낮았으며 공감 능력도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는 가능한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 스스로가 핸드폰을 왜 과용하면 안 되는지 인지하도록 대화하고 스스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크린 타임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주일간 자녀와 함께 스크린 타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다음 자녀 스스로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더 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스스로 적절한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가정의 89%에서 스크린 타임이 평균 2.5시간 감소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통제감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자녀의 사용 패턴 간 상관관계가 0.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모가 밤낮 없이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 자녀도 똑같이 할 것이므로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기대하는 일을 알려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책임감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연구는 86년간 진행된 장기 종단 연구로 이에 따르면 어린 시절 집안일을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이 되어 직업적 성공을 이룰 확률이 2배 높고 정신건강지수도 27%더 양호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마티 로스만 교수의 20년 종단 연구에서는 3에서 4세부터 간단한 집안일을 시작한 아이들이 2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자립심, 책임감, 타인과의 협력 능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기여한다는 인식이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 원칙을 일괄되게 적용한 몇 가지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와 사라 에드워즈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 그리고 신앙적 대화를 일괄되게 지켰습니다. 에드워즈 부부의 양육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6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저녁 시간에는 그날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셋째, 주일은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날로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신앙교육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번기나 농한기나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드워즈 목사가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 각 자녀와 1대1로 30분씩 대화하며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라 에드워즈 역시 딸들에게 신앙적 품성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교육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에 대한 연구, 에드워즈 가문의 유산에 따르면 그의 후손 1,300명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 80명의 공직자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관된 신앙교육이 한 세대를 넘어 수백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있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답을 찾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바쁜 사역을 했지만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과 함께 세운 가정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확인한다.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레함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젊은 시절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랑과 진리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러한 일관성은 자녀들이 후에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는 토대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도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프랭클린은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를 이끌며 전 세계 구호 활동과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애슐리 그레버가 쓴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불안이 되지 않게 해서 소개된 예입니다. 한 소년이 매일 아침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번 불안한 얼굴로 오늘도 괜찮을까? 라고 묻자 아이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사례의 배경을 더 자세히 보면 어머니 자신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트라우마가 아이의 등교를 볼 때마다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과도한 걱정은 모두 아이에게 학교는 위험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자와 상담한 후 어머니가 태도를 바꿔 엄마는 내가 잘할 것을 믿어.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일관되게 말했을 때 아이의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관찰에서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뿐 아니라 학급 임원으로 선출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불안이 아이를 울마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니 아이도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는 여러 청소년 사례를 다루며 부모가 일관되지 못해 아이의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를 지적합니다. 어떤 부모는 딸이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했을 때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거야 라고 했지만 곧 또래 집단과 인터넷 등의 사회 풍조의 영향에 밀려 아이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모는 처음에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지지했지만 학교 상담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압력에 못 이겨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딸이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부모는 즉시 남자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딸은 더 큰 혼란에 빠졌고 부모님이 날 진짜로 알아주지 않는다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혼란에서 빠져나지 못했고 부모 또한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기록합니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부모가 확고한 가치관과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부모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한데 부모마저 흔들리면 아이는 완전히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학부모로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가정의 규칙은 사회적 유행이나 순간적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라는 기준을 세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우리 가정의 신앙 원칙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를 5개 정도 정리하고 이를 거실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은 매일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문화된 가정규칙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78%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칙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괄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서 나온 사례로 한 가정에서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벌을 주기보다는 진실을 말한 용기를 칭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숨기다가 고백했을 때 잘못에 대한 결과는 치르게 하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했습니다. 5년 후 이 가정의 세 자녀는 모두 또래보다 현저히 높은 도덕적 지수를 보였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앞서 원칙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즉시 화내기보다 차분히 일관된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CLA의 댄 시겔 박사는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화가 났을 때 90초만 기다리면 감정의 뇌가 진정되고 이성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90초 규칙을 제안합니다.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하며 90까지 세고 그 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판단하지 말고 자녀가 상황과 사실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선생님이 나만 혼냈어요 라고 할 때 왜 너만 혼냈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종창의 캠퍼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사춘기를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고 학생들에게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 생소한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학생의 성장의 중요한 시점에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템플대학교 명예 석좌 교수인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의 뇌는 리모델링 과정을 겪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징적 행동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춘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불안정해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항적 태도는 독립성을 추구하는 발달 과업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템플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의 뇌는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보상 중추가 더 활성화됩니다. 이는 또래의 인정이 이 시기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같이 견디어 주셔야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부모님들께 권해드리는 효과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도 힘들구나 라는 공감을 먼저 표현하기.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경청에 집중하기. 자녀의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에는 경계 설정하기. 1대1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해 주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사라 제인 브레이크모어 교수의 연구에서는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정원사 마인드셋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정원사가 식물을 직접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부모도 자녀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면 아이는 혼란을 느낍니다. 반드시 대화로 합의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마크 커빙스 교수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 양육 일관성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성 지수가 평균 41% 더 높았고 행동 문제 발생률은 52%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가 자녀 앞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때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5%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성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어머니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를 받은 자녀는 시험 기간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보였고 결국 학업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모 교육을 통해 노력하는 과정을 중시하되 최선을 다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바꾼 후 자녀의 불안 수준이 3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부부 의견의 일치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사전 조율 시간 갖기. 매주 30분씩 자녀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녀 앞에서 의견 차이 보이지 않기. 의견이 다를 때는 엄마 혹은 아빠와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시간을 갖습니다. 일관된 결과 적용. 부모 중 한 명이 정한 규칙을 다른 부모가 번복하지 않습니다. 상호 지지 표현.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일 대학의 가족연구센터에서 제시한 United We Stand 원칙은 부부가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하나의 팀으로서 서는 것이 자녀의 안정감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좋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바른 양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강조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원칙을 자녀 양육에 적용해야 합니다. 일관된 원칙을 지키되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코비가 제시한 경청의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시하는 듣기. 자녀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 듣는 척하기. 응, 그래 하면서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 선택적 듣기.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것. 주의 깊은 듣기.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 공감적 경청.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대부분의 부모는 3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5단계인 공감적 경청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16세 마이클 학생은 부모에게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해 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모 교육 후 아버지가 태도를 바꿔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니? 라고 공감하며 들어주자 아들은 30분 동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자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아들의 학교 적응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경청의 가장 큰 장애물은 조언 충동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원하는 것의 70%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 힘들었겠구나 혹은 좋았겠구나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100가지 조언보다 효과적입니다.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비율이 5대 1일 때 관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즉, 한 번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5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5대 1 비율을 유지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43% 더 높았습니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61% 낮았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28%더 우수했습니다. 또래 관계 만족도가 37%더 높았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호속 연구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한 어머니는 14세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 부정적 상호작용인 잔소리, 비판, 무시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1대 0.8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후 어머니는 의식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라고 표현했습니다. 3개월 후 비율이 1대 5.3으로 변화했을 때 딸은 엄마가 진짜 내 편인 걸로 느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반항적 행동이 82% 감소했고 모녀 관계 만족도는 최하위에서 상위 20%로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피드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한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피드백이 전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오히려 현실 적응력이 23% 낮았습니다. 건설적 비판과 따뜻한 지지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녀의 환경인 가정, 학교, 교회를 잘 파악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녀의 짜증이나 고집 같은 돌발 행동 뒤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기대치를 설정하되 개별성을 존중하며 발달적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경직된 규칙이 아닌 성장을 돕는 유연한 일관성입니다. 부모의 태도가 곧 아이의 안정이 됩니다. 자녀가 겪고 있거나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부모가 직접 해결하시기보다는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결심과 힘을 얻도록 대화와 결단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부모님의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가 아이의 불안을 줄이고 평온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거울 누런을 통해 부모의 감정이 자녀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안정을 찾을 때 자녀도 안정을 찾습니다. 자녀가 겪고 있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부분에 집중하고 결국에는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 자체가 삶의 목표가 아님을 가르치고 삶의 크고 작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큰 당부를 드리자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는 자녀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령에 맞는 의미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실패도 성장의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디지털 시대의 도전 앞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사용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립심과 소속감을 동시에 길러주십시오. 일관된 원칙과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보며 부모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인 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이는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경청과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주십시오. 5대1의 긍정적 상호작용 비율을 기억하시고 작은 긍정의 예금들을 매일 쌓아가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공감적 경청이 관계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따뜻함과 배려, 소망이 가득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허용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와 동행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학부모님과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